비오는 골목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은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창백한 얼굴과 떨어진 지팡이를 보며 은지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다. 교복이 흠뻑 젖은 채로 병원까지 뛰며 계속 말을 걸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치료비 걱정하는 은지의 눈빛을 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열었다. 이거 받아주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지갑을 보며 은지는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학교 교무실로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정은지 학생 있습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교문 앞에 선 검은 고급 승용차를 보며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야, 저 차 뭐야? 영화 촬영하냐?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박태준 회장님께서 은지 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호화 호텔 최상층 소파에 앉아 계신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은지야, 와줘서 고맙구나.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은지는 현실감을 잃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은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 17살. 여고생 정은지는 교복 치마가 젖어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오늘도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손목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은지의 한숨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얇은 지갑에는 오늘 받은 아르바이트비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겨우 집세와 엄마 약값을 충당할 뿐이었죠. 저녁밥은 늘 라면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은지는 괜히 휴대폰을 끄곤 했어요. 은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볼에 떨어졌죠. 차가운 빗방울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눈물과 섞였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날이면 특히 아빠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할 무렵 집을 나간 아빠 말입니다. 엄마 약값만은 꼭 챙겨야 해. 은지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친구들이 학원과 과외로 바쁜 저녁 시간, 은지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거든요.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오늘 어느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어떤 과외 선생님이 좋은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은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 사장님은 착하신 분이었어요. 은지의 사정을 아시고 남은 음식을 싸주시곤 했죠. 오늘도 작은 봉지에 떡볶이를 조금 담아주셨어요. 은지야, 이거라도 가져가서 엄마랑 나눠 먹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거든요. 골목길을 걸으며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야, 너 새 신발 샀구나. 응. 엄마가 사주셨어. 이런 대화들이 은지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은지의 운동화는 작년부터 신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바닥이 조금 닳았지만 아직 신을 만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은지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반찬은 단순했지만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친구들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곤 했는데 은지는 그런 모습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만이 은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이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면 은지는 더욱 열심히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무료 우유였죠. 처음에는 받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우유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왔어요.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폐 질환을 앓고 계셨거든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할 무렵 집을 나가셨죠.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말입니다. 은지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비 많이 맞았지? 엄마는 침대에 기대앉아 은지를 맞아주셨어요. 얼굴이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장님이 떡볶이도 싸주셨어요. 은지는 엄마에게 웃음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엄마의 병 때문에 은지는 매일 밤 혼자 울곤 했습니다. 엄마가 모르게 말이죠. 라면을 끓이며 은지는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분식집으로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게 은지의 일상이었거든요. 친구들처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불만을 품지는 않았어요. 이게 은지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은지는 라면을 후후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어요. 곧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죠. 은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방에서도 놀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그날 밤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의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아르바이트비로 감당할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친구들처럼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겨왔으니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은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유난히 많았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바빠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은지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거라도 가져가. 사장님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국을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은지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은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분식집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우산도 없이 급하게 집으로 향했죠.
교복이 금세 젖어버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약을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은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비에 젖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옷차림이 여느 동네 할아버지들과는 달라 보였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은지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가쁘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은지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우셨어요. 아마 많이 야위신 것 같았죠. 근처 병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비를 맞으며 할아버지를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교복이 흠뻑 젖었고 신발 속까지 물이 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은지는 할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할아버지는 가끔씩 고맙다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은지는 더욱 급해졌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기는 동안 은지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옷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그렇군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네, 할아버지.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할아버지는 은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람과 고마움, 그리고 슬픔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고맙구나, 아가야. 내가 아니었다면.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치료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은지의 표정을 보시고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가 치료비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는 낡은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죠. 옷차림으로 봐서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거 받아주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은지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치료비를 계산하고 나니 은지의 주머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나서면서 은지는 할아버지의 집 주소를 물어봤어요. 혹시 혼자 집에 가시기 어려우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괜찮다, 아가야. 집은 가까워. 너 때문에 너무 늦었구나.
빨리 집에 가. 할아버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정말 고맙다. 내 이름이 뭐니? 정은지요. 은지.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박태준이다. 그때만 해도 은지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간 은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엄마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그날 밤 은지는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을까? 혹시 또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은지는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학교 교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은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 일 때문에 늦게 잠들었는데도 잠이 깊게 들지 않았거든요.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은지야, 어제 늦게 들어왔지? 괜찮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은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엄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1교시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창밖을 보며 어젯밤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까지 말입니다. 2교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교무부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정은지 학생, 잠깐 교무실로 와보겠니? 갑작스러운 호출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은지 뭔 일 있나? 혹시 아르바이트 들켰나? 은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걸 학교에서 알게 된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무부장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정은지 학생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선생님이 은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한테 전화가 왔다. 어떤 분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한테요? 누구세요? 은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학교로 전화를 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전화할 일이 있으면 은지 핸드폰으로 직접 거시고 다른 친척들과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박태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은지 학생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더구나. 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도와드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다. 다만 그분 말씀으로는 내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하시더라. 어쨌든 오늘 오후에 만나고 싶다고 하시니 6교시 끝나고 교문 앞으로 나가보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그럼 어젯밤에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던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은지야, 교무실에 왜 불려갔어? 별거 아냐. 그냥.
은지는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요. 6교시가 끝나자 은지는 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분식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려서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죠. 교문 앞에 나가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차를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차였죠. 다른 학생들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저 차 뭐야? 영화 촬영하나? 진짜 비싸 보인다. 연예인 온 거 아냐?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은지도 덩달아 궁금해하며 서 있는데 차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혹시 정은지 학생이신가요? 남성이 은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은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태준 회장님의 비서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은지 양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어리둥절했어요. 정말 어젯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던 걸까요? 저기,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호텔에서 잠깐 뵙고 금방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도 걱정됐고 무엇보다 분식집 아르바이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자신을 그렇게 고마워하시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까지 났죠. 은지는 긴장한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김 부장이 말했어요. 어제 회장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지 양은 정말 특별해요.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입구부터가 화려하고 웅장했죠.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은지는 자신의 교복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어요. 바로 어젯밤의 그 할아버지, 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은지야, 와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 아니, 박태준 회장이 일어나시며 은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아주 좋아졌단다. 정말 고마워, 은지야. 박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젯밤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은지는 호화로운 호텔 라운지에 앉아 어리둥절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꿈만 같았거든요.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박태준 회장님까지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지야, 긴장하지 마라. 편하게 있거라. 박태준 회장이 은지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이 차를 준비해 오자 은지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어젯밤에 너무 아파 보이셨는데.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단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좀 안 좋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도와준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지. 박태준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나는 오래전에 딸을 잃었단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교통사고였어. 그 아이가 너와 똑같은 나이였지. 17살. 그런데 어젯밤 내가 나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그 아이가 떠올랐어. 특히 내 눈빛에서 그 아이가 보였단다. 은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지금도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분을 생각나게 해서. 아니야, 고마워. 오히려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단다. 그 아이도 너처럼 착했거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 박태준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은지야, 내 이야기도 좀 들려주겠니? 어젯밤에 보니 혼자 늦게 다니던데 집안 사정이 어떠니?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세요. 폐 질환이 있으셔서 계속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값이랑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랬구나.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구나. 박태준 회장의 표정이 더욱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은지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내게 큰 도움을 줬으니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은지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도운 게 아니었거든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고맙고 더욱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때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아, 그렇구나. 은지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김 부장이 집까지 태워다 줄 거야. 은지는 일어서며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은지야,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 나한테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은지는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평범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지야, 왜 이렇게 늦었니? 분식집에서 연락 왔던데? 아, 그게 잠깐 일이 있었어요.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씀드린다 해도 믿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범하게 지났습니다. 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 엄마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진짜 며칠 전에 고급차 탄 거 맞아? 누구였어? 혹시 연예인? 친구들의 질문이 점점 많아졌어요. 은지는 대충 둘러댔지만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죠.
정은지가 재벌 회장이랑 뭔 관계래? 설마 숨겨둔 손녀? 아니면 후원받는 거 아니야?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고 어떤 아이들은 질투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은지는 점점 학교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분식집 사장님도 은지에게 넌지시 물어보셨죠. 은지야,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동네에서 소문이 나던데.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분이 계셔서. 그래. 뭐, 좋은 일이면 좋은 거지.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혹시 은지가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박태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은지는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회장님의 따뜻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지는 또다시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을 둘러싼 더 큰 변화와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은지는 박태준 회장의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의 숨이 막혔죠. 대리석 바닥에 은지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은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김 부장이 마중 나와서 은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부장이 말했어요. 은지 양 회장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쪽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이 문을 노크했어요. 회장님, 은지 양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더욱 웅장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박태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어요. 은지야, 어서 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은지는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은지를 소파로 안내하셨어요. 학교 생활은 어떠니?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고? 네, 괜찮아요. 사실 요즘 학교에서 온갖 소문 때문에 힘들었지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나저나 은지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단다. 박태준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많이 닮았다고 했지?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손녀를 닮았어. 손녀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응. 내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딸과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키우지 못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 하지만 어젯밤 내가 나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내 손녀도 이렇게 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의 아픈 과거를 들으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은지야,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예. 내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내 손녀로 삼고 싶어. 그러면 내 어머니 치료비 걱정도 없고 내가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야. 은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생각해보고 답해도 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차가운 인상이었죠. 삼촌, 회의 시간인데 누가 와 있나요? 그 남성의 시선이 은지에게 향했습니다. 뭔가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아, 현우야. 잠깐 기다려. 은지야, 내 조카 박현우다. 현우야, 이 아이가 내가 말한 은지란다. 박현우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지가 인사하자 박현우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삼촌, 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은지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천천히 생각해봐. 은지는 인사를 드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에 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그 아이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현우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문이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우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현우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후 은지는 우연히 회장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현우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은지는 본능적으로 숨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소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삼촌이 완전히 속고 계세요. 그런 순수한 척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후계자?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현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자신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은지야, 미안한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은지 너 때문에 가게가 시끄러워진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협박도 좀 했어.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우의 짓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사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이제는 아르바이트까지 잃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은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은지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박현우의 의심과 협박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은지에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태준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김 부장도 함께 있었죠. 은지야, 무슨 일이니?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은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니? 은지는 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즉시 의사를 찾아가셨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와 함께 돌아오셨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렴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엄마 수술비를 대신 내주신다는 건가요? 회장님,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은지야, 지금은 어머니가 중요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회장님도 함께 기다려주셨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은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도 다행이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병실로 옮겨진 엄마를 보며 은지는 회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내가 내게 먼저 도움을 줬잖니. 그런데 은지야, 요즘 힘든 일이 있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박현우의 일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 박현우 상무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분식집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현우가 그런 짓을? 정말인가? 네. 그리고 저 때문에 회장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준 회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현우에게는 내가 따로 이야기하겠어. 아니에요, 회장님. 현우 상무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만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괴롭힐 권리는 없어. 은지야, 세상은 널 시험하고 있어. 하지만 너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회장님의 말씀에 은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두렵긴 하지만 엄마랑 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도 다 버텼잖아요. 회장님도 믿어주신다면 저도 해낼게요. 그 순간 회장님은 은지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은지야, 사실 내가 너에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네. 며칠 전에 몰래 DNA 검사를 했단다. 너와 나의.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봉투를 열어봐.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어요. 은지는 글자를 읽어 내려갔는데 마지막 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정은지, 박태준 친손녀 99.9% 일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똑같았어요. 은지야, 넌 정말 내 손녀야. 내 딸이 낳은 아이였던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딸이 사고로 죽을 때 아이는 실종됐다고 했어.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은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내 딸의 남편이야. 그 사람이 너를 입양 보낸 거였어. 아마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워서였을 거야.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분들이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충격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신 거네요?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워주신 분이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지. 회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은지를 정말 딸처럼 아끼며 키워주신 분은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였죠.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응, 은지야. 이제 정말 내 손녀구나. 할아버지와 은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던 가족을 만난 기쁨과 감동이 두 사람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현우 상무님이 알면 더욱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현우도 이 결과를 보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은지는 여전히 걱정이 됐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은지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은지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며 모든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이 이런 놀라운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일 거라는 걸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은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일주일 후 박태준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은지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은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이사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셨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은지야, 괜찮을 거야.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 네, 할아버지. 저도 준비됐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중년의 남성들이었는데 은지를 보는 시선이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현우의 시선이 가장 차가웠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은지입니다. 그리고 박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그 아이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뭔가요? 현우야, 끝까지 들어봐. 아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현우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사기꾼입니다. 삼촌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예요. 이사회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증거도 있습니다. 박현우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해 봤습니다. 부모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분명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현우 상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재벌가에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동조했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을 변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아이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이사회실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이사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우 상무님 말이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망합니다. 은지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야, 내 말이 다 틀렸어. 삼촌 무슨. 은지는 사기꾼이 아니야. 증거도 있어. 박태준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놨습니다. 바로 DNA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뭔가요? 박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DNA 검사 결과야. 은지는 내 친손녀가 맞아. 이사회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의 소리였어요. 정말인가요? 회장님의 손녀라고요? 박현우는 서류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딸이 사고로 죽을 때 실종됐던 아이야. 입양됐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지. 박태준 회장의 설명을 들은 이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고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회장님의 손녀분이군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박현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삼촌, 정말 확실한 건가요? 99.9% 확실해.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니? 그 순간 은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의심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현우 상무님. 은지가 박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께 접근한 게 아니에요. 단지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상무님이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건강과 행복이에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현우야. 박태준 회장이 조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은지를 이런 식으로 대한 건 잘못이야. 사과해. 삼촌, 사과하라고 했어. 박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은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은지는 박현우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괜찮아요. 저도 상무님 입장을 이해해요. 그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지 양이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시는 건가요? 박태준 회장이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은지가 결정할 일이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집중됐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그 마음이면 충분해. 이사회는 은지를 박태준 회장의 정식 손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지와 할아버지는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지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단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어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은지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거든요. 은지야, 오늘도 도시락 싸왔니?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주셨어. 친구들은 처음에 은지가 재벌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었어요. 하지만 은지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자 금세 적응했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은지는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곤 했어요. 은지도 자신의 반찬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친구들도 기꺼이 자신들의 음식을 은지와 함께 먹었죠. 은지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벌써 고급 레스토랑만 다닐 텐데. 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제일 맛있는데. 은지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은지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방과 후 은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은지는 꼭 일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일하는 것도 공부예요, 할아버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결국 할아버지도 은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 뿐이었어요. 카페에서 은지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은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은지야, 오늘도 수고했어. 카페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의 정체를 아시지만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사장님.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술 후 많이 좋아지신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은지야, 어서 와. 오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하시던데? 네, 저녁같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박태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씩 은진의 집에 오셨습니다. 거창한 집이 아닌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드시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할아버지는 은지의 대답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요즘 은지의 밝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행복해 하셨거든요. 저녁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엄마도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하셨어요. 은지야, 다음 주에 회사 견학 오지 않겠니? 내가 언젠가 일할 곳을 미리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궁금했었거든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할아버지는 항상 은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와 은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은지야, 후회하지 않니? 평범한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는데. 후회요? 전혀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은지의 진심 어린 대답에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너 같은 손녀를 둔 내가 정말 행복하단다.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은지야, 이걸 받아라.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차시던 목걸이야. 그리고 내 엄마. 내 딸도 어릴 때 차곤 했지. 이제 내가 차면 좋겠어. 은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정말 소중히 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셨습니다. 은지는 목걸이를 만지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은지는 회사 견학을 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은지 양, 안녕하세요. 박현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상무님. 견학 어떠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현우는 이제 은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일하게 될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은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룩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은지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죠. 할아버지, 엄마, 친구들,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인연이 소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또다시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지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한 모습처럼 바라봤죠.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은지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은지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 하셨어요.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은지는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엄마와 함께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갈 여정까지 모든 것이 은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손녀이자 든든한 가족이 있는 행복한 소녀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